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 무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남녀 간의 이성적인 교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형사 고소로서 강간이다, 성범죄로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좀 몇 달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헤어졌는데 갑자기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누구누구가 고소한 사안입니다. 강간 혐의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당황함을 여러분들 느끼시겠죠? 저 그런 일 없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성폭력으로 고소를 당한 가해자 위치에 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이 사실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법에서 분명하게 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는 단일한 범죄에서 두 사람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관계도 없고 이것들을 가지고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신뢰성을 자꾸 검증하다 보면 피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이런 논의가 약간의 상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 막 이게 증거관계 거짓말 여부를 다퉈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상대 여성을 상대로 무고로 고소하시는 거는 다시 무고의 무고가 되기가 되게 그런 위험이 다시 서게 됩니다. 성범죄에서는 여러분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피해자가 강간이다 아니다 그리고 강간이 내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서 상대편 여성이 무고가 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성관계가 있었는데 그 성관계가 강간이냐 합의에 의한 거냐 이 다툼이 있을 때 강간이 아니야 하고 검사가 무혐의 처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그러면 거짓말한 거네. 무고로 고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무고를 고소하는 사람은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고사범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 결국은 그 전제된 범죄, 성범죄가 강제추행인 경우보다는 강간, 성교까지 강제적으로 성교행위를 하는 이 사안, 강간 사안이 사실은 무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추행은 사실은 의사에 반하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 이런 관점에 서 있는 범죄라면 강간은 강제 폭행 협박에 의해서 어떤 성적인 그 교류까지 가는 거를 문제를 삼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문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고사범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억울하다, 정말 나는 이걸 무고로서 고소해서 상대 여성에게 이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이시라면 이 증거 자료를 어떻게 갖추느냐에 대해서 오늘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증거 자료를 어떻게 모으느냐, 뭐를 입증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성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이거가 중요하지는 않겠죠. 합의에 의해서 성관계가 있었다. 강제력에 의해서 성관계가 있었다. 공통 부분은 성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쟁점이 아니에요. 합의를 했느냐, 강제적으로 했느냐 이게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입증을 하시려면 성관계에 이르게 되는 경위에 대한 입증에 주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모텔에 가기가 싫었는데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사실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를 데리고 갔다. 이럴 때 CCTV를 본다면 자기 발로 걸어가는 장면이 나왔다. 이러면 피해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주장이 거짓이 입증이 되는 거니까 뒤에 이어지는 성관계까지 이게 허위 주장이다 이렇게 가는 이 구조에서 성관계의 성폭력의 무고사범의 유무죄가 대부분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가 피해 여성의 진술들로서 그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이 있으면 그 진술만으로도 되는 반면에 성폭력의 무고를 주장해서 이 여성의 진술을 법적으로 문제를 삼다 그러면 단순히 진술의 일관성으로는 부족하고 입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입증의 방법은 성관계 유무가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CCTV라든가 그 후에 그 전에 얼마나 이 여성하고 사귀었던 과정들에 대한 사진, 그 다음에 카톡 내용, 그리고 또 블랙박스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때는 그래서 사실 여성은 말을 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좋았지만 막상
이날 있었던 이렇게 성폭력을 당하는 날에는 그런 정거 관계와는 상관없이 저는 이날 어떻게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얘기를 하는데 이 주장이 앞에 많은 부분들에서 너무나 이렇게 두 사람 관계가 원만하고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사실 이 여성의 주장도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뢰성을 의문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정리를 드리면 성폭력 무고사범으로 고소하시는 거는 생각보다는 입증의 책임을 많이 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입증의 자료들을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상대 여성을 무고라는 형사 책임을 지울 수가 있을까, 이렇게 엄격하게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런 자료들이 무고로 고소를 하는 까지 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성폭력 고소를 당했는데 나의 무혐의를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자료 정도로 쓸 수가 있느냐, 이것도 조금 등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여러분들이 어떤 걸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엄격하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벗어날 수 있게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성폭력 범죄는 너무 중요하죠. 인정되면 여러 가지 불리한 처분이 너무 많습니다. 형도 중하고 어떤 신상 정보나 공개 뭐 이런 등등의 부수 처분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전문 법률 전문가의 조력도 받으시라는 말씀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예민한 얘기입니다. 성폭력 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여러분들과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법은 사회적으로 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나의 생활 문제들을,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로서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며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저는 당신의 변호사입니다.